16.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16.1에서 다뤘던 내용에 조금 더 연장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6.1, 제가 16.12 얘기할 때 어떤 거 했어요? 어떤 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운동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16.2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5.1이나 2에서 배웠던 이 미끄러지는 작대기 문제로 다시 돌아갔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15장에서는 키네마틱스를 배웠어요. 운동학. 그때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풀었을 때 어떤 얘기 다뤘는지 혹시 기억나요? A는 상하로만 움직이고 B는 좌우로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응. 그래서 VA는 V는 B에서 봤을 때 R이죠. 이 식 기억나요?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가속도도 했었죠. 기억은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 했더라?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했었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오메가를 미분을 하면은 알파 크로스 프로덕트 R, 그 다음에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R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예요? V잖아. 근데 그 V는 A랑 B가 봤을 때 순전히 어떤 거랬어요? 회전 운동이랬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풀면은 여기 D를 미분한 경우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얘는 결국엔 이거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 대신에 뭘 넣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써왔죠. 맞아요? 15장에 썼잖아. 15.3가 뭐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식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 알면은 거기서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다른 데 써먹는 거지. 이거 식 다 외워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그래, 운동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오케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16.2장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은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운동학이잖아요. 운동학은 여러분들이 힘하고 질량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운동을 다룬단 말이에요. 15장에서는 그냥 운동값만 썼죠. 그러니까 왜 이게 발생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여기에 무게중심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몇 가지 힘은 가해지는 거 알잖아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힘들이 가해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그런 걸 알아서 할 수가 있어야지. 중력? 또 힘 어떤 거 가해질까요? 중력만 가해진다면 얘가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겠지. 그러진 않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거 가해져요? B에서 Y방향이겠죠. 왜냐하면 X방향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지 않는 거고 B에서 Y방향.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힘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우리가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그냥 Y축 양의 방향이 위쪽이라 위라고 쓴 거예요. 실제 어느 방향인지 풀어봐야 알겠죠. 같은 이유로 A도 보세요. 요거 두 개만 가해주면 얘가 이렇게 휙 돌겠죠. 근데 A 쪽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A도 아마 오지 마 하고 수직 항력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N이라고 썼던 거.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렇겠죠.
또 뭐가 있을까? 16.12 그림에서는 추가로 외부에서 사용자가 힘을 더 줬다고 돼 있네요. 그림 16.12 보면은 외부에서 누가 힘을 더 줬어요. 그게 어느 방향이면 이쪽으로 P라는 힘을 줬대요. 뭐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mg 마이너스 mgj라고 쓰는 게 방향까지 쓰면 맞는 거예요. 그냥 속편하게 mg라고 써놓고 나중에 더할 때 실수하지 마시고 방향까지 쓰는 거 그게 좀 좋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 해주면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가해주는 힘을 우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얻어지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예요. 운동은 어떻게 나와요? 꼭 아래라고 할 필요 없지. 회전은 우리가 이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네. 이제 거기에다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F는 MA 쓰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번에 누가 하나 질문했었는데 책에 보면은 I 위에 항상 줄이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책에 보면은. 근데 이 I가 책에서 얘기하기에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스칼라예요. 왜냐하면 질량이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물론 3차원 가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질량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스칼라예요. 근데 왜 위에 줄이 그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위에 줄 긋는 경우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벡터일 때, 또 하나는 이것이 기억나요? 위에 줄 긋은 거 왜 줄 그었어요? 무게중심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줄을 그은 적 있잖아요. 여기 I 위에 줄 긋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게중심에서 구한 관성 모멘트라서 위에 줄을 긋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서 구했다면은 원칙적으로는 I를 쓸 필요가 없죠. 어떤 점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따로 표현을 해주겠지만 얘는 무게중심에 대한 거라 위에 줄을 그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뭐 다른 얘기 더 하나 볼까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로 여러분들이 식을 뭐에 대해 쓸 수 있냐면은 A랑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운동 방정식 쓸 수 있죠. 쓸 수 있잖아. A랑 B에 대해서. 그럼 뭐만 달라져요? A랑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새로 쓰자면은 힘 달라져요? 이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힘 정해져 있잖아. 걔는 안 달라져요. 그 다음에 가속도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가속도는 달라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달라지는 게 얘가 달라져요. 어디를 관성 모멘트 계산의 중심으로 놓냐에 따라서 그 관성 모멘트의 크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모멘트에 따라서 이런 운동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운동들이 가속도잖아. 이 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한 이 가속도들이 여기로 다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배운 15장, 16장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5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점 A의 가속도는 뭐 B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둥. 그러면 점 A의 가속도 봅시다. X방향 가속도 있어요? 점 A는?
없잖아요. 위아래만 움직일 거잖아요. 점 A는 X방향 가속도 없죠. 위아래로 미끄러지는 애가 무슨 X방향 가속도가 있어. Y방향만 있겠지. 그럼 그 Y방향 가속도만 있는 건 무슨 이유냐? B는 가속도 어느 방향만 있어요? 전부 X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만 있는데 여기서 X방향 가속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식이 망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얘를 풀면은 거기서 X방향 성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Y방향은 남겠지. 그 Y방향들이 다 더해지면 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AX, AY는 각 점들의 가속도예요. 각 점들이 갖는 병진운동. 물체 전체가 갖는 공통된 병진운동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 나와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속도 식을 세워서 걔를 구하면은 걔는 그 물체 자체가 갖는 병진운동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난 점 A에 대해 풀 건데요. 점 A에 대해 풀면은 물체 전체의 병진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점 A의 병진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점 A의 병진운동은 이 식을 가지고 15장에서 변 이 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걔는 Y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 딱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얘만 갖고 푸나? A 여기 B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등등 쭉 해서 다 풀어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은 X방향 힘의 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가속도에 대해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질량 아니면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 그것만 곱해주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 성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에서 그 다음 쪽에는 사실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평행축 정리?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죠? 또 기억 안 나? 그러면 어떤 물체가 무게중심 G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 A가 있다고 칩시다. 거리는 D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식들을 구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A에 대해 회전하고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 회전할 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 구하는 방법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푸는 방법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운동학적인 관점을 써요. 저번 시간에는 얘를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R이라는 게 원래 R에다가 D만큼의 거리가 추가로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원래 얘가 이건데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벡터지 얘도. 얘는 0 된다고 했었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D제곱인데 M이랑 상관없잖아요. D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 M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그거를 운동학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게 여기 책 얼마야? 그림 16.15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우리가 점 A 기준으로 운동 해석할 때, B 기준으로 해석할 때, G 기준으로 해석할 때 뭐가 달라진다 했어요?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G에 대한 거는 공식이 있어요. 뭐 12분의 1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책 보고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 두 점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은 거리가 D니까
원래 무게중심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 제곱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럼 점 A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다시 구해봅시다. 책에서는 이거 O라고 썼는데 그냥 A라고 써요. A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지. 헷갈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기똥차게 그려서 무게 중심에 대한 x, y 방향 힘하고 관성 모멘트로 인한 회전 성분을 다 구했다고 칩시다. 이거 같이. 이렇게 다 구했어요. 아니 그냥 여러 가지 힘 다 더해서 이게 있다고 했다고 하게요. 해석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A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게요. A 기준으로. 지금은 지 기준이잖아. A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겠죠. A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힘이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합력은 어디예요? 이거겠지? 합력. 힘이잖아. 아니 힘 두 개 벡터니까 합력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어떤 걸로 분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는 탄젠셜, 하나는 노멀이에요. 탄젠셜은 어떤 방향이겠어요? 얘가 회전을 하고 G가 회전을 하는 거나 A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나 그건 똑같죠. 각속도나 각가속도는 똑같잖아. 모든 물체에서. 얘는 동일하잖아요. 알파는. 모든 물체에서 동일하잖아요. 리지드 바디 상에서. 얘가 동일한데 그러니까 얘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그지같이 그려놨네 내가. 요 방향의 합력인데 무게중심 기준의 합력이에요. 무게중심 기준의 합력인데 걔를 잘 분해를 하면은 회전 방향의 탄젠셜한 회전 방향의 접선이죠. 접선 방향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덥선 방향 성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잘 안 돼? 좀 크게 그리고 할게요. 색깔을 똑같이 해줘야지. 좀 확실히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거는 확실하죠? 우리가 앞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물체 점 A에 대해서 그리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잖아, 지금. 원래는 G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 점이나 이 점에 대해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부분. 그러니까 한번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세요. G 기준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합력이 있을 거예요. X방향, Y방향 힘 성분이 있으니까 걔네 더한 게 합력이잖아. 걔 대각선 방향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G의 운동을 봤을 때 병진 운동은 신경 써요?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G는 몰라요. 뭐만 알아요? 회전만 알죠. A에서 G까지의 이 벡터가 뭐 D라고 하면은 회전 운동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생해요? D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G의 상대 속도는 회전 운동으로 인한 것만 있어요. 근데 회전 중심을 G가 아니라 A가 놓고 봤을 때 A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회전 운동하면 얘가 갖는 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무조건 여기에 수직이잖아. G 거리의 수직. 변위의 수직으로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회전 방향의
잘 모르겠으면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D로 갖는 G까지의 원을 따라서 운동을 하겠죠. 회전 운동이니까. 그 회전 운동의 접선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얘기한 탄젠셜 방향이지. 그 탄젠셜 방향은 반지름에 대해서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탄젠셜이 나오는 거죠. 물론 탄젠셜이 아니고 원래 가던 방향은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죠. 노멀. 접선은 탄젠셜. 이 두 좌표로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원래 합력을 이 접선 법선 방향으로 분해를 다시 해줘야 돼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이 정도 나오겠지?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빨간색이 합력인데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 합력이에요. 근데 그 합력이 원래는 x, y 좌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A에서 G를 봤을 때 법선이랑 접선 방향으로도 분해가 가능하다. 왜 이거를 해주냐면은 A 기준에서 느끼는 모멘트는 A 기준에서 느끼는 모멘트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전체가 I 알파로 돌고 있죠. I 알파로 돌았잖아, 얘. 전체 모멘트잖아요. 무게중심에 대한. 걔 더하기 A에서 느끼는 모멘트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G에서 접선 방향에 이게 있었잖아. 파란색. 뭔지 모르겠지만 MAT라고 할까요? 접선 방향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무게중심에서 가해지는, 무게중심이 느끼는 힘의 합력 있죠. 무게중심이 느끼는 힘의 합력. 걔가 여기서 있는데 우리는 A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A를 원점으로 놓으면은 무게중심은 A에 대해서 회전 운동하는 것만 보이죠. 병진 운동은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봐도 몰라요. 근데 회전 운동을 하는 건 안단 말이야. 회전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 수직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우리가 얘기한 탄젠셜. 회전 운동에서 반지름 방향은 법선이잖아.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의 운동을, 무게중심에 가해지는 힘의 합력을 접선과 법선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운동은 이거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A 기준으로는 얘도 모멘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모멘트 어떻게 구하냐? 모멘트는 이거죠. 변이 먼저 오잖아요. 변이 크로스 프로덕트 A에서 G를 봤을 때, A에서 G를 봤을 때 G가 갖는 병진 운동 성분이 있는데 얘가 보기엔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느끼기엔 이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 모멘트로 인한 모멘트로 인한 가속도 어디서 봤어요? 이거잖아. 그렇죠? 탄젠셜 방향 가속도잖아. 얘는 노멀 방향 가속도.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구심력에 관련되는 거고 얘는 탄젠셜 방향이니까 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얘를. AT를. AB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R이랑 같은 거예요. 무게중심이랑 얘의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쓸 자리가 없네. 칠판 잘 나오고 있나?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 그대로 풀면은 뭐가 돼요? M은 됐고, 이제 원래는 외적인데, 3차원 외적인데, 실제로 풀어보면은 얘가 책에 나온 대로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r 제곱이 어차피 벡터든 뭐 스칼라든 상관없잖아. 그냥 거리로만 보자고요. 제곱하면은 그놈이잖아. 거리가 r이라고요. 그래서 r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5장에서 점 A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무게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질량만큼이 더해진다라고 했었죠.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풀었어요, 이번에는? 힘에 대해서 실제로 놓고 풀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무게중심에서의 힘의 합력을 법선과 접선으로 쪼갤 수 있었는데 법선하고 접선으로 쪼갤 수 있었는데 그 접선 성분에 대한 모멘트가 A에는 모멘트로 작용을 한다. 가속도가. 그러니까 A 기준으로는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회전 성분 더하기 무게중심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회전 성분으로 인한 접선 방향, 가속도 성분까지 더해줘야 되고 그걸 다 풀어줬더니 2차원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2차원에서 정리가 된 거는 알파로만 묶어주면 되죠. 알파로 묶었더니 관성 모멘트, 뭐에 대한? A점에 대해서 새로 구한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여기 16.2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설명을 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제일 기본인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조건들 있잖아요. 여기서 뭐 무게 중심 운동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든 운동하겠거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풀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에 운동으로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학에서 배운 거는 그냥 선형 운동은 이해를 했는데 회전 운동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 회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성 모멘트가 점 G를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 달라진다라는 거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지냐? 그게 이만큼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분필보다 좀 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좀 길다란 물체를 여러분들이 그 중앙을 잡고 회전을 시키는 거랑 끝에를 잡고 회전시키는 거랑 들어가는 모멘트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에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필을 이렇게 돌리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랑 어디가 더 힘이 많이 들겠냐. 분필은 작아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큰 1m짜리 작아갖고 돌려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6장을 너무 오래 끌었다. 아까 그 수업 일정 설명 아니라고.